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부쩍 많이 큰 딸아이를 보면 이상하게 제 어릴 때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요. 저도 어려운 것도 모르고 참 순수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긴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이상한 사람들이랑 엮여 고생을 직살나게 하다 보니 성격이 좀 많이 변했는데 이런 걸 보면 환경이라는 게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딸만큼은 지금의 낙천적인 성격을 할머니가 될 때까지 꼭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아직도 저 조그마한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다 이런가요? 아이가 없을 때는 세상 무서울 것도 없던 저였는데 아이를 낳고 무서운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부모가 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고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까불었더라고요. 특히 사춘기 때는 엄마랑 정말 많이 부딪혔는데 그때는 생각도 짧고 그 짧은 생각마저도 제 중심적인 사고라 그냥 엄마가 괜한 잔소리로 저한테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는데 세상에 자기 딸한테 시비를 거는 엄마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소리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걱정이 가득한지 이제야 알 것 같은데요. 저희 딸도 이런 제 마음을 알려면 한참 남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자기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지나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시부모님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재수없게도 제가 그 사람들의 며느리였어요. 남편은 따지고 보면 그다지 유복하게 자라지도 못했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시부모님이 아들 덕을 그렇게 바라시더라고요. 뭐 자기가 자기 아들 덕 바라는 거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며느리를 자기 아들이랑 세트로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시부모님은 저한테 받는 대접을 자기 아들에게 받는 걸로 착각하셨거든요. 아니, 오히려 자기 아들이랑 결혼한 제가 응당 자기들한테 무한한 도움과 대접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세상 그런 천지 그런 대접을 받고 살 며느리가 몇이나 되겠어요. 게다가 우리 부부 공동재산이면 그것도 많이 양보해서 이해해 주겠는데 시부모님은 뻔히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마치 무슨 날강도를 보는 것 같았는데 남편도 그 밥의 그 나물이라고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더 나쁜 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었죠. 남편이랑은 20대 후반에 만나 딱 30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 아빠의 직업상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요. 오빠도 유학을 하다 외국 생활이 더 맞다며 캐나다에서 카페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경사스럽게도 새언니가 바라던 아기를 낳았는데 언니 친정은 한국이라 도움받을 것도 없고 겸사겸사 저희 엄마가 아기도 봐주고 향수병에 걸려 힘들어하는 새언니도 돌봐주고 싶다고 고민 끝에 결심을 하신 거였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엄마는 한국에 남고 아빠만 캐나다로 가실 예정이었는데 제가 또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마음을 정하셨다 하더라고요. 너도 시집가면 네 남편이랑 잘 살 테고 그럼 엄마 찾는 일도 많이 없을 텐데 그러면 엄마는 네 새언니 챙기러 가고 싶다. 애가 타국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우리 아들 하나만 믿고 그 먼 곳에서 사는데 엄마라도 좀 챙겨야지. 네 아빠도 혼자 보내기는 좀 불안하고 우리 딸 엄마 캐나다 가도 괜찮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때는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그러라고 했어요. 괜히 저는 저대로 결혼하고 엄마에게 소홀히 하면 그건 그거대로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딸만 혼자 남겨두고 먼 타국으로 가는 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엄마와 아빠는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을 제 명의로 일찍이 옮겨주셨는데요. 일종의 결혼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이 2층 주택이었거든요. 신혼집으로 쓰기는 좀 크긴 했어요. 그래서 위에는 세를 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신혼인데 모르는 사람이랑 위아래로 산다는 게 신경이 쓰여서 그냥 두기로 했었죠. 저희 친정 식구들이 놀러 오면 쓸 수 있는 게스트룸으로 쓰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결혼을 약속한 남편은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는데 왜 초중고 학생 수학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있잖아요. 그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초등학생은 직원으로 선생님이 계셨고 중고등학생은 남편이 원장 직강으로 가르쳤는데 학원 운영은 곧잘 되는 편이었어요. 웬만한 대기업 연봉보다는 높았는데 성격도 유머러스해서 같이 있으면 늘 배꼽이 빠지게 웃었어요. 또 그런 성격 때문인지 원생한테 인기도 많았는데 학부형을 많이 만나서 그런가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왔을 때도 넉살 있게 저희 부모님에게 잘했어요. 그 덕에 점수도 많이 딴 남편이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평소에 그러셨거든요. 남자 볼 때 이것저것 볼 게 많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격이다. 아무리 잘나고 멋있으면 뭐해? 성격이 안 맞으면 붙어 살기 힘들어. 근데 살짝 뭐가 아쉬워도 성격이 좋고 잘 맞으면 또 이렇게 저렇게 맞춰 살게 된다. 그러니까 성격은 정말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라 서글서글하고 또 저에게 엄청 잘하는 남편 모습에 저희 엄마는 단번에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에 반면 저희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딸 도둑 맞는 기분이라며 괜히 심술을 부리기도 했는데 그때도 남편은 아버님, 제가 다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명훈이가 이 아버님한테 아들로 오는 거예요. 어때요? 저 같은 아들 좋으시죠? 라며 저희 아빠에게 곰살맞게 굴었는데 그 말에 저희 엄마가 빵 터지고 말았어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아빠가 사랑하는 두 여자가 한바구음을 지으니 그제서야 저희 아빠는 그 마음 꼭 잊지 말라며 저를 부탁하셨는데요. 그때 아빠가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만 키운 귀한 딸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 알겠어? 충성하고 또 복종하고 그럴 각오 없으면 지금이라도 관둬. 나는 내 딸 눈에 조금이라도 눈물 보이면 못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아빠 말처럼 귀하게 자란 딸이었어요. 비록 사춘기 때 속을 좀 썩이긴 했어도 단 한 번도 저에게 매를 들거나 심하게 혼내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늘 말로 조곤조곤 설명하시고 또 제 마음을 궁금해 하셨는데 그때는 다 짜증나고 그냥 냅뒀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이젠 그게 애정이 없다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남편에게 그렇게 끼운 소중한 딸이니 꼭 잘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모습에 제가 그만 눈물이 글썽했는데 그때였어요. 안 돼 자기야. 울면 안 돼. 아버님, 이건 제가 울린 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울리셨어요. 아니 왜 제 귀한 여자친구를 울리시지? 용서할 수가 없네. 라며 남편이 상황을 또 재미있게 만들었고 저희 가족은 이런 사람이라면 가족으로 함께하기에 너무 좋다며 그야말로 두 팔 벌려 대환영했어요. 그러니까 흔쾌히 집도 넘겨주셨겠죠. 그리고 대망의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는 아무래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만 믿고 그 집 문턱을 넘었는데요.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평범했어요. 막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싫다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아줌마 아저씨 같았는데 신우는 남편처럼 싹싹한 편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시부모님보다 신우와 성향이 맞지 않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성격이 신우이한테도 보였고 친화력이 엄청 좋았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편했어요. 하지만 어째 시부모님은 싫고 좋고가 가늠이 되지 않아 어려웠는데 우리 엄마 아빠 원래 그래. 물에 물 타듯 술에 술 탄 듯 자식 일에 크게 관심이 없어. 우리 결혼도 그럴걸? 라고 남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야 어디까지나 자식 입장에서 하는 소리고 며느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뵐 때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는데 그러자 시어머님이 저를 좀 편하게 보기 시작하셨어요. 말도 많이 붙여주시고 부모님이 모두 해외로 간다는 것에 마음도 써주셨는데 남편도 놀라더군요.
나는 우리 엄마 저렇게 많이 표현하는 거 태어나서 처음 본다. 나나 지은이한테 보여준 적 없는 모습이야. 우리 엄마 자기 엄청 마음에 드나 보다. 그거 봐. 이 세상에 자기 싫어하는 사람 없다니까. 만약에 있어도 그 사람이 100% 이상한 거지. 이렇게 설레발까지 치며 자기가 더 좋아했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어요. 결혼식 비용은 반반씩 했고 재명이 집에서 생활하면 되니 남편이 혼수를 했는데 조금 인테리어를 바꾸고 새 살림살이가 들어오니 집이 새롭게 보이더군요. 그 집에서 제가 10년 넘게 살았는데 완전 환골탈태를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만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을 시작했고 처음 1년은 행복 그 자체였죠. 보통은 결혼하면 서로 다르게 살아온 만큼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전적으로 저에게 맞춰주는 남편 덕에 그럴 일이 없었는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저도 남편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았죠. 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보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100% 공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철칙을 지키고 사니 트러블이라고 할 것이 정말 없었죠. 저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걱정이 한가득이던 친정엄마 아빠도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까진 제가 결혼을 잘한 여자 중에 한 명이라고 자부했었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1년이 지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악몽이 시작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임신이란 큰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그 그림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편의 학원이었죠. 저는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남편의 학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얀 곡선을 그린 지는 결혼 전부터였고 학원 유지한다며 빚도 많았는데 그걸 몰랐어요. 남편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저희 두 사람은 각자 하는 일에 크게 터치하지 말자고 얘기를 자주 한지라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상대를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믿고 있던 사이 남편은 학원을 접을 수 없다는 일념에 강사도 늘리고 오래된 삼각 건물 인테리어에 마케팅 용품까지 만들어 무리한 홍보를 한 듯 했는데 그게 다 빚이었다 하더군요. 심지어 시부모님 살고 계신 건물 담보로 돈까지 땡겼었다고 했는데 그 이자도 제대로 내드리지 못해서 결혼하고 1년이 지나 제가 출산을 앞둘 때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고 남편은 어떡하든 자기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갖다 쓸 수 있는 돈은 전부 다 갖다 썼고 이제 손도 못 대는 지경에 이르니 남편이 저에게 이실직고했어요. 도와달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라고 그런 큰 돈이 있을 턱이 없고 남편은 처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시댁 경매를 막아 거기에 들어가 생활하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그건 제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이긴 했어도 친정 부모님이 해주신 집인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홀랑 팔아버리다니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잡아 거절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럼 어떡하냐고 짜증을 내더니 그럼 시댁은 경매로 넘어갈 테고 하는 수 없이 저희 집에 2층 시댁 식구들을 살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인상을 팍 쓰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내 잘못인 거 나도 인정. 그래도 내가 잘해보려고 발버둥 치느라 그런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한 3년 정도만 참아줘. 그럼 내가 어떡하든 우리 식구들 지낼 수 있는 집 마련할 거고 빚도 내가 벌어서 갚을게. 실망시켜서 정말 미안해. 남편은 잔뜩 풀이 죽어 저한테 저렇게 말하고 한동안 옥상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화를 삭히는 건지 아니면 마음을 달래는 건지 그 뒷모습을 보는데 짠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결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는 남편한테 향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긴 한 건지 물어봤는데요. 남편은 차분한 어투로 저에게 상세하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해줬어요. 우선 학원은 내 후배가 넘겨받기로 했어. 물론 내가 그동안 들인 돈을 다 받을 수는 없고 헐값에 넘기는 거긴 한데 그럼 일단 내 앞으로 달린 신용대출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후배한테 얘기해서 부원장으로
월급 강사하라고 했는데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금방 내가 말한 대로 우리 엄마 아빠 지낼 곳 마련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럼 학원 정리한 돈으로 일단 시댁 경매를 막아보는 게 어떠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바로 그러더라고요. 나도 당연히 그게 되면 그렇게 하지. 근데 액수가 너무 커서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내 신용이 계속 불량이면 내가 어디 가서 일도 할 수 없잖아. 엄마 아빠한테는 죄송한데 우선 이게 최선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갑자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왜? 1, 2층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부딪히지는 않잖아.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 생각인데 자기 애기 낳으면 장모님도 한국에 없는데 엄마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안 그래도 우리 엄마는 왔다 갔다 할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1, 2층 살면 더 편하고 좋지. 뭐? 어머니한테 나 몸조리 해달라고 했어? 아, 내가 아니고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기 조리원 다녀와서도 몸조리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집에 오는 도우미 부른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그 도우미는 집안일을 해주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근데 우리 엄마는 다르지. 애도 봐주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다 해줄 텐데 뭐하러 남의 손을 빌려? 말이 쉽지.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걸 다 부탁해. 그리고 비용은 시어머니가 원해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 때문에 집 날리고 오시는 건데 돈이라도 넉넉히 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자기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상황에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좋게 생각하면 장점도 많잖아. 자기 육아휴직 쓰기 눈치 보여서 스트레스 받는다며. 근데 우리 엄마가 있으면 그 육아휴직 안 써도 되지. 그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이지. 어머니 생각은 안 물어봤잖아. 우리 엄마는 첫 손주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주지. 그건 나만 믿어. 저는 남편의 말에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부모님 집에 경매를 막을 길이 없는 것 같았고 꼼짝없이 1, 2층 분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시댁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야 할 것 같았는데 신호가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전에 그랬어요. 내가 우리 집 날아가면 어쩌려고 집담보를 하냐고 막 뭐라고 했더니 모시고 살면 된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니까요. 나는 솔직히 언니 집에 가서 객식구를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좋은 사이도 멀어지지. 저는 신우 말을 듣고 남편이 괘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믿고 시댁집을 건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2주나 빠르게 아이를 출산하게 된 저는 부랴부랴 출산휴가를 썼는데요. 한참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있어서 회사에서 눈치를 엄청 주더군요. 아이가 나오는 건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하필 지금 애가 나오냐고 제 위 남자 부장님이 볼멘 소리를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서럽든지 울면서 진통을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절대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시어머니 찬스 좀 쓰고 3년 뒤 시부모님 나가시면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을 세웠는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불안했던 출산 직후가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아무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저는 합가를 했어요. 캐나다에 있는 친정 식구들에게도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저희 엄마는 한숨을 쉬셨지만 저희 아빠는 잘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믿어주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친정 오빠도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저희 아빠는 사위 편을 들어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시부모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시부모님 두 분만 저희 집 2층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살림살이는 가지고 있던 걸 들고 오셨는데 솔직히 평수로 따지면 2층도 좁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신우는 친구 집에 월세 반반씩 내고 산다고 함께 이사 오지 않았으니 두만 지내시기엔 넓은 편이었는데요. 2층 구조가 저와 오빠가 어릴 때부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 2개에 거실, 보조주방, 화장실이 딸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졸지에 대가족이 되었어요. 식구가 무려 5명이나 되었는데 처음엔 시어머니가 정말 살뜰히 청소도 하시고 저희 애기도 케어해 주셔서 솔직히 편했어요. 때 되면 미역국에 밥까지 떡하고 차려주시는데
합가하기 싫어했던 마음이 죄송하게 느껴질 지경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길지는 않았는데요. 시어머니는 1, 2층 오르내리는 게 무릎이 너무 아프다며 저희와 1, 2층을 바꾸던지 그게 아니면 1층 집안일은 못 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꾸셨어요. 그런데 1층은 아무래도 거실이 더 넓고 주방에 테라스 발코니까지 있다 보니 내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말로 손을 똑 하고 떼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아이 봐주시는 것도 하기 싫어하셨는데 그러면서 남편 말과 다르게 제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일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저는 아이를 부탁하고 복직을 하고 싶다 보니 제가 약자였는데 그리하여 애만 봐주시라 집안일은 제가 하겠다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식구가 5이잖아요. 5 식구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게 아무리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고 왔다고 해도 몸이 아팠고 저는 이러다가는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은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기로 결심했죠. 친한 친구가 도우미 아주머니가 월요일마다 오시는데 그날 대청소해 주시고 반찬도 넉넉히 만들어주고 가신다고 했어요. 그럼 남은 요일은 그 반찬들로 잘만 버티면 된다며 팁을 주는데 그 도움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아쉬웠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셨어요. 너는 돈이 어디서 막 샘 솟니? 너나 나나 집안에 여자가 2이나 있는데 무슨 돈을 써서 사람을 부려? 라고 하시며 반대하셨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게 되었죠. 솔직히 이렇게 된 데는 시어머니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신 영향이 컸잖아요. 그리고 저는 당장 출산 휴가가 끝나 복직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도 더는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 쓰는 건 싫지만 자기가 해준다고 하기는 또 싫으셨던 거죠. 그리고 어이없게도 제가 복직하고 2달 정도가 되어갈 시점에 애기 보는 것도 힘들다며 요즘은 어린이집에 영화반이 있지 않냐고 얘기를 꺼내셨는데요. 그때는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났어요. 언제는 자기가 2층에서 애를 봐주실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가 힘들다고 어린이집 타령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눈치를 줬죠. 나는 무조건 새돌은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남편도 중간에서 죽겠다는 얼굴을 했어요. 자기 부모님 집도 날려먹어 죄인인데 마누라 눈치에 자기 엄마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했으니 힘들다는 거였죠. 그러니 슬쩍 저에게 이해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놈 잘 걸렸다. 화가 폭발했어요. 이것 봐. 왜 말이 전이랑 달라져? 나한테는 자기 엄마가 우리 애 봐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며. 걱정 없이 복직하면 된다고 큰소리 쳐놓고 이제는 나더러 이해를 해달라고? 우리 애 아직 돌도 안 됐어. 애 보는 거 힘들다고 집안일도 나한테 떠미셨는데 이젠 애 보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면 어머니는 그럼 이 집에서 뭐 하실 건데? 우리 엄마가 애 봐주러 온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입장도 좀 헤아려 달라는 거야. 어차피 새돌에 가나 지금 가나 어린이집은 보낼 거고 조금 빨리 가는 것 뿐이잖아. 주변 형한테 들어보니까 요즘 어린이집 진짜 잘 되어 있대. 그리고 오히려 늦게 어린이집 가면 적응도 늦고 애만 고생한다 하더라. 뭐라고? 자기는 저 말도 못하는 애를 벌써 시설에 맡기고 싶어? 아니 애 아빠가 어떻게 그래? 나는 싫어. 그거 아니시면 월세라도 얻어서 당신 부모님 분가시켜드려. 임다혜,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나이 많은 부모를 내보내라고 할 수가 있어. 언제는 3년만 기다리라며. 설마 그것도 말 바꾸는 거야? 평생 여기 계시는 거냐고. 그건 아니지만 내가 번듯한 집이라도 얻어서 거처로 옮겨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 내쫓는 거잖아. 몰라. 나도 억울하고 힘들어서 그래. 나도 복직한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냐고. 그럼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애를 봐. 육아수당 뭐 그런 거 나오잖아. 자기가 애 보고 살림하면 평화롭게 끝날 일 아닌가? 내가 주말에 투잡이라도 뛰어서 돈 더 벌어올 테니까 자기가 회사 관둬. 뭐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기함을 했어요. 내가 왜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시부모님 수발을 들어야 하냐고 고래고래 따지고 들었죠. 그러자 그 소리가 2층까지 올라갔는지 시부모님이 내려오셨는데 무릎이 아파 1층으로 못 내려오겠다는 시어머니가 시아버님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저에게 다짜고짜
너는 왜 네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냐?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마누라가 비위를 잘 맞춰줘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라며 저를 나무라셨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누구 때문에 저희가 부부싸움을 벌이는 건데요. 그리고 자기 아들만 밖에서 힘들게 일했나요? 시어머니는 저에 대한 그 어떤 배려도 없으셨어요. 그건 시아버님도 마찬가지셨는데 꼭 저한테만 이것저것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 남편에게 좀 하라고 밀기라도 하면 어허, 어디 남자한테 심부름을 시켜? 나는 너한테 시켰다. 이러시면서 며느리라고 저만 부려먹었는데 아니, 며느리 집에 얹혀 사시면서 이러는 건 또 무슨 경우죠? 이래서 신우말처럼 같이 살면 사이만 나빠진다는 것 같았는데 후회해도 때는 늦었어요. 그러니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미워 죽겠는 날들이 이어졌는데 그러던 중 저희 엄마가 외갓집 행사로 잠깐 귀국해 저희 집에 며칠 계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온 김에 며칠 계시다 가시겠다며 1층에서 저희 부부와 함께 지내셨는데 시부모님은 그게 많이 불편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대놓고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 2층에서 잘 내려오지도 않고 당신들 땅에는 시위라도 하듯 비협조적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오히려 그러면 당신이 2층에 올라가 집 여기저기를 살피며 원주인의 면모를 보이셨어요. 어머, 여기 왜 이렇게 곰팡이가 생겼지? 제가 지날 동안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사부인, 환기 잘 안 하세요? 곰팡이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은데 관리를 좀 하셔야죠. 이렇게 저도 못하는 참견을 하셨는데 그러면 시어머니는 아, 네, 그래야겠네요. 저는 잘 몰랐어요. 라며 떨떠름한 얼굴이 되셨고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니네 엄마는 언제 다시 캐나다 가냐고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마음 같아서는 엄마더러 아예 눌러 앉으라 하고 싶더군요. 그만큼 저희 엄마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시부모님 태도가 달랐거든요. 아무래도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니 그런 점도 좋았는데요. 남편은 남편대로 오랜만에 온 장모한테 잘 보이려 갖은 알랑방귀를 뀌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또 그것도 못마땅한 듯 보이셨는데 그러다가 자기들이 아들 부모인데 계속 그렇게 저자세로 있는 것이 짜증이 났는지 은근 저희 엄마에게 아우 여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애들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바깥 사돈도 혼자 계시면 외롭고 힘드실 텐데 딸 걱정하는 마음을 잘 알겠지만 캐나다 다시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저희가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반격을 꾀하시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좀 웃겼어요. 아무리 저희 부모님이 집을 넘겨주긴 했지만 저런 말을 듣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을 걸 모르셨을까요? 그래서인지 저희 엄마는 저희 남편은 원래 혼자 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랑 며느리도 있는걸요. 여기 집이 좁은 것도 아니고 설마 제가 있는 게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편해서 가고 싶지가 않네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저랑 남편이 이 집 사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뭐 하나 저랑 저희 남편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어요. 옥상 평상은 저희 남편이 만든 건데 거기에도 추억이 또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 집 저희 딸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시어머니 심기를 건드리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아, 이게 말로만 듣던 기싸움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예뻐하던 사위에게도 불만이 많으셨는데요. 결혼하고 학원도 폐업하고 시부모까지 끌고 들어와 저 불편하게 하고 있으니 예뻐 보일 턱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네. 아니 어떻게 내 집에서 너 시집살이를 시킬 수가 있어?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고. 그래서 네 시부모님은 언제 나가시는데? 저러다 아예 눌러앉으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네 아빠한테 명의 네 앞으로 옮겨주라고 한 줄 알아? 저한테도 불만을 늘어놓으셨는데 오죽 속상하면 엄마가 저한테까지 이러실까 마음이 아프더군요. 전 같으면 내가 힘들지 엄마가 힘드냐고 뭐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엄마 마음이 너무 잘 보였어요. 그래서 화도 못 내고 연신 미안하다고 얘기만 했는데 그럼 또 엄마는 네가 뭐가 미안해?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였고 정 힘들면 캐나다로 넘어오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출국 날짜에 맞춰 캐나다로 돌아가셨어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거운데 저는 아쉬움에 눈물바람이었고 시부모님은 이제야 홀가분하다며 잔치를 벌이셨죠.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을 본격적으로 화풀이를 하고 싶었던 건지 급기야 생각지도 못한 집 명의까지 들먹이면서 기겁할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제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나저나 이 집 명의는 언제까지 네 앞으로 해놓을 거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잖아. 시집을 왔으면 남편 밑에서 사는 건데 집은 남자 앞으로 되어 있어야지. 니들 애도 있고 시간 끌 거 없이 명의 바꿔라.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왜 명의를 바꿔요? 이 집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그래 너한테 줬지. 하지만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그리고 이 집의 가장이 누구냐? 원래 재산은 그 집 가장 이름으로 해놓는 거야. 기둥인데 명의도 기둥 앞으로 해야지. 그게 기본이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왜 애먼 남편을 보냐며 저를 다그쳤는데 그러면서 이번 달 안으로 명의를 옮겨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정 그러시고 싶으시면 저희 부모님 허락을 받아오시라고 말을 했는데 저도 그때는 이판사판이었죠. 완전 날강도 같았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얼굴이 험상궂게 변하더니 너 이러는 거 보니까 다른 꿍꿍이 있지? 왜? 내 아들이 벌어오는 돈 빼돌려서 네 앞으로 해놓을 생각이었냐? 라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어머니야말로 무슨 꿍꿍이길래 명의 탈행을 하시냐고 대들었어요. 그러자 더 이상 듣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시아버님이 나서셨는데 누가 부부 아니랄까봐 똑같은 소리를 하시더군요.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네 시어머니가 틀릴만한 것도 없구만. 뭔 토를 그렇게 다는 건데. 우리 아들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밖에서 기도 못 펴고 남 밑에서 빌빌거리는 거야. 아니 어떤 사내 새끼가 와이프 명의 집에서 길을 펴고 살겠어? 가장이 자기 위신이 서야 밖에서도 어깨 펴고 당당하지. 너 잔말할 것 없다. 시어머니 말 들어. 이 집 우리 아들 앞으로 돌려라. 저 소리를 들었을 때는 온몸이 분노로 벌벌 떨렸어요. 그래서 저는 곧장 남편에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말을 좀 해봐. 내가 이 집을 자기 이름으로 왜 바꿔야 되는데? 자기가 뭘 한 게 있다고? 라고 따졌는데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함부로 하냐고 들고 있던 당신 핸드폰으로 제 앞에 던졌어요. 다행히 그 핸드폰에 맞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저는 위협을 느꼈고 저는 이 뻔뻔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 집에 대해 못을 박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버님, 남자면 가장이면 뭐 다 좋은 걸 몰아줘야 하나요? 그러면 잘하고 나서 얘기해야죠. 이 집이 원래 누구 집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따져 물으니 그동안 잠자코 있던 시어머니가 저는 생각이 글러먹은 기집애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거 말하는 뽐새 좀 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아들을 네 밑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우리까지 싸잡아서 네 밑으로 보는 거지. 내가 그렇게 애보기 힘들다고 하는데도 돌까지 참으라며. 나는 뭐 네가 참고 애보라고 하면 애봐야 하는 사람이냐? 시부모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어머니, 제가 언제요? 그리고 애기 문제는 다른 얘기죠. 어머니 원래 계시는 3년 동안 애 봐주시고 집안일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합가 결정한 건데 중간에 말 바꾸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갑자기 집 명의 얘기를 꺼내셔서 이 사달을 만드셨잖아요. 저 절대 명의 아무한테도 안 줘요. 자꾸 이러시면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가져가시라고 할 거예요. 가만 보니 네가 니네 부모 등이 없고 까부는 모양이구나. 그래, 너는 집 주는 부자 부모 있다고 유세했다는 거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니네 엄마도 진짜 웃긴 여편네야. 나한테 곰팡이 어쩌고 하는 저희가 뭐야? 그러면서 뭐? 관리를 좀 하라고? 기가 막혀서 나 참. 그게 어디가 어때서요? 원래 주인이셨고 집 망가지는 거 속상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너 그 입 안 다물어? 사위가 얼마나 우습고 내가 얼마나 하찮아 보이면 그런 소리를 하냔 말이야. 있는 동안도 아주 지가 주인이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지. 뭐라고요? 지요? 어머니,
시끄러워. 나라님 없을 때는 나라님 욕도 하는데 네 엄마 없는 데서 네 엄마 욕도 못하니? 그게 지금 그 자식 앞에서 할 소리예요? 아니 애당초 진명이 이 사람 앞으로 해주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당신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 왜 아까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데? 설마 언감생심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어른이 하는 소리 가지고 자기가 발끈하니까 일이 커졌잖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는지 벌써 까먹은 건 아니지? 아이씨, 진짜 지긋지긋해. 그래, 나 때문이다. 내가 대역죄인이다. 됐냐? 꼭 남의 아픈 데를 쑤셔야 속이 시원하지? 저는 저만 궁지에 몰리는 이 상황이 못 견디게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호의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많이 참았는데 참은 대가가 이거라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가 따를 생각이 없어 보이자 시아버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냉장고를 열더니 소주를 가지고 와서 병째에 벌컥벌컥 들이키셨는데요. 그러고는 아무래도 우리가 며느리를 잘못 본 모양이야.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쟤 우리 집에 시집 오자마자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이 꼴을 보고 사는 거잖아. 시부모를 개똥으로 알고 말이야. 그러니 당신 이제 제 딸 봐주지 마. 이딴 식으로 나오는데 왜 당신의 애를 봐줘? 누구 좋으라고? 라며 최후의 카드라고 생각하시는 저희 딸을 들먹이셨는데요. 저는 내심 왜 저 말이 안 나오나 했어요. 그리고 저게 손녀를 생각하는 할아버지가 할 소리인가. 저 역시도 제 딸을 맡기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할 말이 많거든요. 제가 퇴근을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맨날 전화하셔서 그렇게 닥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면 기다렸다는 듯 아이를 1층에 내려놓고 도망치듯 올라가셨는데 그런 시부모를 보며 저라고 마음이 좋았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시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저딴 말을 들으니 내일 당장부터라도 시부모한테 아이 맡기지 않고 집 알아보시라고 내쫓고 싶었어요. 당신이 저희 딸이 무기라면 저는 집이 무기니까요. 저는 또 지지 않고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럼 애 봐주신다고 받으시는 용돈 저도 못 드려요. 그리고 월세든 단칸방이든 집 구하시고요. 최대한 빨리 2층 비워주세요. 뭐야? 너 지금 우리더러 나가라는 거냐? 자기야, 이건 아니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소리를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해? 왜 이제 와서 발끈이야? 지금까지 나 궁지에 몰리는 동안은 가만히 있었잖아. 그야 이럴 일이 아니니까. 이거 봐봐. 괜히 감정의 골만 커져서 문제만 키우고 여기에 나더러 나서서 뭐 어쩌라고. 진짜 비겁하다. 아가씨가 그러는데 자기가 시댁집 담보 잡고 돈 빌리면서 그랬다며. 여차하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된다고. 근데 나한텐 뭐라고 했어? 3년만 주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지? 그동안만 애기 부탁하고 집안일 도움받으면 된다고 나 구슬렸잖아. 근데 지금 자기 말처럼 되는 게 뭐가 있어? 저분들 우리 집에서 나가실 생각 없어. 그럼 나는 다음 달부터 당장 2층 월세 받을 거야. 야, 너 정말 말 다 했냐? 이게 아주 우리를 상거지로 알아. 너 그만 못해? 네, 못해요. 먼저 시작한 건 제가 아니에요. 아이씨, 그만 좀 해. 남편은 순간 꼭지가 돌았는지 테이블 위에 있던 잡동사니를 한 번에 다 쓸어버렸어요. 한마디로 테이블을 엎어버린 건데 저런 폭력성이 있었나 제 눈이 휘둥그레졌죠. 하긴 제 앞에 핸드폰 던진 시아버님 밑에 섰었는데 못할 것도 없는 일이라 지금은 생각하지만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놀란 제가 자기한테 겁을 먹은 줄 알고 이게 진짜 참고 있으니까 내가 웃음나. 어디까지 할 건데? 내가 네 부모한테 똑같이 하면 너는 좋겠냐? 이런 막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 하시는 말이 더 대박이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네가 서방이랑 시부모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알려줘. 쟤 뭐 친정 식구들도 없는데 처맞아도 도와줄 식구도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제가 어떤 집구석에 시집을 온 건지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명의 문제에서는 자기 부모랑 같은 생각이라는 걸 지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말이 나와서 나도 하는 건데 다른 집들도 다 집은 남편 명이야. 아무리 네가 네 부모한테 받았다고 해도
이건 우리 부모님 말이 맞다고 라고 하니 기도 차지 않더군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니 이 집 명의 믿고 제가 까부는 거라고 하더군요. 자기도 그걸 느끼고 있었대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죠. 제가 왜 집을 믿고 남편을 무시하겠어요?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자기 앞으로 아무것도 없어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시부모님 역시 같은 생각으로 제 명의를 빼서 자기 아들한테 주고 싶었던 것 같았는데, 그게 저희 엄마한테 당한 것도 복수하고 자기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참 꿈도 야무지죠. 그래서 이젠 저도 더는 못 참는다고 여기서 더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며 저더러 신고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너를 뭐 때리기를 했니? 위협을 했니? 라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핸드폰까지 쥐어줬는데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죠. 이 현장만 봐도 저는 충분히 위협을 받은 게 증명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경찰이 출동했어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며 가족 간의 단순한 다툼이라고 상황을 무마했는데요. 경찰은 어수선한 집안을 보며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기 경찰관님, 우리는 제 머리털 하나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걸로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 너무 억울해요. 라며 폭력은 없었다는 걸 강조하셨는데 경찰분이 인상을 찡그리며 그러셨어요. 이런 것도 가정폭력입니다. 세 분이 한 사람을 놓고 진명해달라고 위협하셨잖아요. 다 아시는 어른들이 왜 그러세요? 명의 문제는 소유주분 마음이죠. 어쩜 저는 경찰분의 말에 답답했던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경찰분은 남편을 따라 불러 경위를 조사하셨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연신 저를 죽일 듯 노려보셨는데 저는 다른 경찰분에게 무섭다고 제 안위가 걱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한 경찰분이 그럼 오늘은 아이와 다른 곳에 가 계시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모 생각이 나서 이모네 집에 가겠다고 했죠. 그리하여 저는 경찰차를 타고 이모 집으로 갔어요. 그러자 이모와 이모부가 깜짝 놀랐고, 제가 집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 이모부가 이 도둑놈들 당장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셨는데, 이모는 차분하게 저에게 어쩌고 싶냐고 묻더군요. 설마 이 지경까지 왔는데 계속 살 거 아니지? 너 이러고 사는 거 알면 네 엄마 화병 난다. 엄마 간지 얼마나 됐다고 이래? 엄마 있을 때 당했다고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정말 사람이 못됐다. 너 이혼할 거면 이모가 변호사 알아봐줄게. 괜히 가서 그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러다 집 가지고 장난치면 어떡해. 그래 여보, 주인이 자기 집에 있어야지. 그럼 그것들이 순순히 집에서 나갈 것 같아? 난 집도 집이지만 내 조카가 더 중요해. 이 어린애까지 어쩔 거야? 이모는 속상하다는 듯 연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전하며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었는데 역시나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어제는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저는 됐다고 했네요. 남편은 제가 자기 사과를 받아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집 명의 문제도 자기가 얘기해서 다시는 저에게 얘기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지만 이젠 그런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할 말 없으니 너도 니네 부모도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는데요. 남편은 또 왜 말을 계속 그렇게 하냐며 화를 내더군요. 뭐가 네 집이야, 우리 집이지. 네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더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저건 정신을 절대 못 차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 뒤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절대 못 나가. 그리고 이혼도 못 해줘. 누구 좋으라고? 라고 하면서 깐족깐족 저를 약올리는데 말로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고 하고 저는 곧장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있어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제 명의 집에서 계속 버티면 퇴거 불응 소송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부모님 앞으로 소장을 작성했는데 시부모님이 소장을 받고 많이 놀란 듯 하더군요. 남편이 거품을 물고 저를 찾아와 이모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모부는 너 잘 걸렸다 하며 골프채를 가지고 남편에게 다가가셨는데 나는 너를 때리진 않을 거야. 위협만 할 거지.
네가 우리 조카한테 그랬다며? 어디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골프채를 휘두르셨어요. 그러니 기세 좋게 쳐들어올 때는 언제고 남편이 도망가기 바빴는데 전화로 당장 취하하지 않으면 자기가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제 집을 뺏을 거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말도 야무지게 녹음했죠. 그리고 대망의 이혼 소장을 작성했고 제가 자기랑 자기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절차를 밟으니 이 상황이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자각한 듯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꿨어요. 정말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는데 그게 먹힐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그게 먹힐 정도였으면 이를 이만큼 키우지도 않았을 저였는데 급하긴 급했는지 시어머니가 제 회사까지 찾아와 미안하다고 빌었어요. 다시는 명의 바꿔달라는 소리 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셨는데 때는 늦은 후였죠. 제가 이제 그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이제 다 늦었다고 이러실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셨는데 이 사람들 정말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건지 너무 짜증이 나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필사적으로 매달리는데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 자기가 다 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하라고 할 땐 딴소리 하는 건지 저는 하루빨리 쪽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이혼 소송을 밀어붙였고 남편은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제 명의집에서 자기 부모님을 이사시켰더군요. 그리고는 다시는 시부모님이 저에게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저는 너도 내 집에서 나가라고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모한테 연락을 받은 저희 부모님이 급히 귀국을 하셨는데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을 보고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나갔어요. 그리하여 저는 이모 집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이혼하고 캐나다로 함께 가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솔직히 솔깃하긴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아니 왜? 여기 있으면 저 사람들 다시 찾아와서 너 괴롭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나는 이 집에서는 못 살 것 같아. 명의도 다시 아빠가 가져가. 그럼 너는 애랑 어쩌려고? 이모 집 근처에 오피스텔 나왔더라. 나 거기에 가서 살려고. 밑에 상가도 있어서 편하고 주변에 어린이집이랑 초중고 다 있어. 애 키우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모가 도와준다고 하기도 했고. 물론 공짜로 도움받진 않을 거야. 아, 그래도 그렇지. 너 혼자 안 힘들겠어? 그냥 엄마 옆에 있으면 편하잖아. 나 그럼 회사 그만둬야 하잖아. 나 지금 일하는 거 좋아. 재밌어. 이혼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일까지 그만두고 캐나다로 도망가고 싶지 않아. 저는 다시 한번 캐나다로는 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알겠다고 하셨는데 대신 그 집엔 월세를 두고 그 월세를 제 통장으로 받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애기 키우면 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했죠. 그리고 이모가 정말 살뜰히 저를 챙겨주셨는데 원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는 이모라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모는 질색을 하며 아, 이 조그만 걸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냐? 그냥 이모가 볼게. 이렇게 얌전한 공주님은 일도 아니지. 너 이모가 아들만 셋 혼자 다 키운 거 알지? 이모는 애 보는 게 제일 쉬워. 너는 이런 일 있으면 진작에 이모한테 말을 하지. 그럼 내가 봐줬을 텐데.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의지가 되고 감사했는지 저는 이모한테 따박따박 수고비 드린다고 약속을 하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요. 이혼이라는 게 제가 직접 할 일은 달리 없지만 빨리 끝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꼬박 1년이 걸렸는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나가 방 2개짜리 오래된 빌라에서 월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쌤통인지 그렇게 명의 타령을 하더니 잘됐다 싶었죠. 그 월세 계약 명의는 자기 아들 앞으로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건 그들의 사정일 뿐 제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하여 저는 위자료 양육비 다 뜯어내고 이혼했어요.
이혼이 결정되던 날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제 발목을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린 기분이 들었는데요. 거꾸로 남편과 그 부모는 세상을 다 잃은 얼굴이었죠. 남편은 양육비라도 쫙 깎아보려고 개수작을 부렸는데 저는 그러기만 해보라고 그것도 다 법적 청구할 거라고 했는데 남편은 저더러 너무하다고 하면서 뒤에는 욕을 했어요. 저는 기분은 나빴지만 이제 남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현재까지 남편은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안 보내고 있네요. 저는 일단 그러라고 두고 있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해서 압류를 하든 강제 집행을 하든 제대로 또 한 방 먹여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제가 글러온 복덩이일 텐데 왜 욕심을 부려 화를 자처하는지 살면서 내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현재 여전히 이모 집 근처 오피스텔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솔직히 이젠 제 딸인지 이모 딸인지 모를 정도로 이모 집에서 공주 대접 받으면서 사랑 듬뿍 받고 지내는데 어느 날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일하는 게 제일 멋있어. 이모가 그러더라. 엄마 일 좋아하니까 마음껏 일하라고 냅두래. 그래야 돈 많이 벌어서 나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준다고. 그래서 나는 엄마 일하는 게 제일 좋아. 엄마 화이팅! 오래 일해! 이렇게 말하는데 좋아해야 하는 건지 서운해야 하는 건지 어린 시절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을 보며 늘 맹세하는 저만의 약속이 있는데요. 저 맑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능하면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나중에 크면 엄마가 뭘 해줬냐고 자기 혼자 큰 줄 알겠지만 어쩌겠어요. 모전 여전인데요. 그러니 나중에 서운할 때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도록 지금 예쁜 모습을 많이 봐두려고 하는데 저도 저지만 앞으로 저희 딸의 미래엔 예쁜 꽃길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다만 그 사랑이 삐뚤어져서 누구처럼 억지 부리는 그런 부모는 되고 싶지 않은데 저희 딸이 한 말처럼 오래오래 일해서 멋지고 능력 있는 엄마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정신 더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게요. 그럼 항상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 8년차 여자입니다. 꽤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제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물론 저도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시댁살이를 시키는 시부모님이 계시긴 해요. 하지만 결혼 2년 차를 넘어서면부터 시부모님을 일일이 상대하고 일일이 스트레스 받으면 저만 손해라는 걸 깨닫고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무시할 건 무시할 수 있는 스킬이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사연에 제 이야기를 적어 남들에게 알리고 싶을 정도로 큰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라디오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울고 웃고 공감하는 소통의 창구였을 뿐이었죠. 그런데 계기는 참 사소하더군요. 조용한 새벽, 라디오에서 흐르던 어느 청취자의 말 한마디였어요. 가장 아팠던 순간이 나를 가장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문득 제 지난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묵묵히 참아왔던 시간들, 겉으론 웃음에 삼켰던 억울함과 부당함들까지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누군가와 진짜 내 편이 되어가는 걸 경험했다는 걸 조심스레 꺼내보고 싶어졌어요. 남편은 이남 중 장남이었고 자연스럽게 제가 결혼했을 때 이 집안의 며느리는 저 하나뿐이었어요. 시댁살이가 뭔지 며느리 노릇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혹독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존심도 세고 권위의식이 있어서 어떻게든 며느리 위에 군림하려는 분이었고 신혼 초에는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에 맞서 많이 부딪혀 싸워도 보고 울어도 봤지만 시어머니의 타고난 성정은
바뀔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을 바꾸느니 우리가 바뀌는 게 빠르겠다는 판단을 하고 대충 어머님의 비위와 요구를 맞추는 척이라도 하며 명절들을 견뎌왔어요. 대신 남편이 어머님이 제게 시키는 일들을 저 혼자 감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뒤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의 배력 있고 센스 있는 협조 덕분에 시댁살이가 좀 맵긴 해도 잘 버틸 수 있었죠. 맨 처음 무엇보다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건 프리랜서 소설작가인 저를 무작정 백수 취급하는 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자택에서 근무하는 만큼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는 일정에 오히려 피곤했으면 더 피곤했지. 남들보다 결코 업무량이 덜하진 않았는데 옛날 어르신들 눈에는 집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쉬고 노는 것으로 비쳤던 모양이에요. 처음에야 그럴 수 있겠다 이해했지만 저를 아예 노는 사람으로 확정짓고 이런저런 집안일들을 떠넘기시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바로잡을 필요를 느껴서 정말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남편까지 합세해서 싸우니 어머님도 나중엔 깨갱하셔서 일적인 부분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겉으로 건드리지 않았을 뿐 내심 속으로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끝내 바꾸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닫게 된 건 도련님이 결혼을 하시면서부터였죠. 도련님은 지인 소개를 통해 2년 정도 연애해온 여자가 있었는데 수학과를 개원한 의사라고 들었어요. 와, 그럼 우리 집에 의사가 들어오는 거야? 도련님 능력 좋은데? 어머님, 아버님 엄청 좋아하시겠다.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도 않더라. 뭐? 설마 안 그런 척 하시는 거겠지. 남편 말론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로 의사를 데려오는데 싫어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동서를 처음 만나기로 한 날 우연히 어머님 아버님께서 나누는 대화를 듣고 그 말이 사실이란 걸 알게 됐죠. 아유, 의사 며느리라고 다 오냐오냐 할 거라 생각한다면 착각이야. 명예 있고 돈 잘 벌면 뭐 그 돈 벌어다 우릴 줘? 의사인 인간들 다 제 잘난 맛에 살고 사람 깔보기 일수인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안 통해. 당연하지. 당신도 며느리한테 괜히 기죽지 말고 집안 기강 제대로 잡아. 초장에 기를 확 잡아놔야 안 기어오른다니까. 지가 아무리 의사 며느리래봤자 시어머니 이기는 며느리는 내가 본 적이 없어.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 만나보기도 전인 동서를 벌써부터 저렇게 뒷담화하듯 까는 건지 아니면 뭔가 도련님에게 들은 게 있어서 저러시는 건지요. 전자로 생각하기엔 너무 시부모님께 실망스러운지라 자연스럽게 생각은 후자로 옮겨졌죠. 뭔가 도련님이 동서에게 잡혀 산다거나 똑똑하고 의사라는 이유로 잘난 척하고 까다롭게 구는 사람이려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하니 저까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시부모님한테 적응하는 것만 해도 오랜 기간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설마 또 상전처럼 모셔야 하는 기센 동서가 들어오는 걸까 싶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다가와 막상 만나본 동서는 상상 속 까탈스러운 의사와는 정반대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 셔츠에 치마를 입고 온 동서는 밝게 잘 웃는 서글서글한 인상이었어요. 형님 좋은 분이시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다고 들었는데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동서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이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우, 네가 유림이구나. 안녕? 내가 작은 엄마야. 어쩜 이렇게 작고 귀엽게 생겼을까? 형님,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식사 시간 내내 싹싹하게 말도 잘 붙이고 예의도 바른 데다 제 딸도 진심으로 예뻐해주는 모습에 첫 만남부터 동서에게 편안함과 호감을 느꼈어요. 남편 역시 저랑 비슷하게 느낀 모양인지 집에 돌아가는 내내 동서 칭찬을 아끼지 않더군요. 진수 걔가 전에 사귀던 애인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만 데리고 왔었는데 결혼한다고 데려온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을 데리고 왔네. 예의도 바르고 사람이 선해 보이더라. 그치, 나도 그렇게 느꼈어. 어찌나 싹싹한지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 마냥 편하더라. 어머님 아버님도
기센 며느리 들어올까봐 걱정하시던데 잘 됐어. 마음에 들어 하시겠다. 저 조건에 저 성격이라니. 에휴,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겠다. 당신도 알잖아. 워낙에 우리 엄마가 까탈스럽고 경계하는 성격인 거. 남들 같으면 저런 사람이 식구로 들어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텐데 우리 부모님은 모르겠어. 나도 자식이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더 많다니까. 남편은 회의적인 반응이지만 아무리 까탈스러운 시부모님이라도 이런 사람을 트집 잡을 게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결혼하자마자 어머님은 정말 기다렸다는 듯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제 집안의 맏며느리가 됐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동석이 잡아놔. 안 그럼 너처럼 집에서 글이나 쓰면서 놀고 먹는 주부는 완전히 무시당한다? 아무리 여자가 밖에서 능력이 좋아도 집안에선 서열이 따로 있는 거야. 그 서열 뺏기기 전에 잘 정리해 놓으라고. 어머님,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생각 마세요. 동서 좋은 사람인 것 같던데요. 몇 번이나 봤다고 사람을 그렇게 한 번에 판단해? 네가 늘 집에서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고 있으니까 몰라서 그런 거야. 의사들이 얼마나 약아 빠졌는데. 조심해. 방심했다간 네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으라니까. 어머님은 단지 동서의 직업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동서를 엄청나게 경계했고 자꾸만 길을 눌러야 한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티 날 듯 말 듯 동서를 꼽주거나 사소한 데서 저와 은근한 차별을 두는 행동들을 하셨어요. 동서가 식구로 들어왔던 처음 명절부터 예전과 달리 부쩍 저를 챙기기 시작하셨죠. 작은 선물도 슬쩍 건네시고 가족들 앞에선 보란듯이 제 칭찬도 해주셨어요. 초반에는 동서와 관련된 일이라고는 미처 생각도 못하고 드디어 그동안의 내 노력이 인정받나? 라는 생각에 기뻤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됐죠. 그게 저를 향한 애정이 아니라 동서를 견제하려는 계산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조심했어요. 주방일이 동서에게로 몰릴 때면 눈치껏 거들고 슬쩍 동서에게 무안을 주려고 하면 먼저 나서서 분위기를 바꾸곤 했죠. 누군가는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오랫동안 견뎌온 시댁살이의 타깃이 드디어 동서에게로 옮겨갔다며 기뻐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 부당함과 억울함, 불쾌함을 절절히 아는 걸로도 모자라 동서처럼 사람 좋고 조건까지 좋은 여자가 고작 이런 집안에 남편 하나 보고 시집와서 왜 저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같은 여자로서 전혀 이해도 공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동서를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동서, 어머님이 좀 저러셔도 이해 좀 해줘. 나쁜 분은 아닌데.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들한텐 좀 나쁜 분이셔. 힘들겠지만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겠거니 생각해줘. 형님, 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형님이야말로 이런 집에서 몇 년간 혼자 며느리로 지내셨다니 저는 그게 더 대단하고 죄송스러운데요. 동서가 죄송스러울 게 뭐 있어. 동서도 다른 집 갔으면 의사 며느리라고 예쁨 엄청 받았을 텐데 왜 이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참나. 동서나 동선의 부모님 생각하면 내가 다 마음이 안 좋고 미안해서 그래. 형님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도 여기 시집와서 형님처럼 좋은 분도 만났잖아요. 형님 덕분에 시댁 오는 게 싫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감동이네. 나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 어머님 저러시는 것도 아무렇지 않아지더라. 동서도 언젠가 그러려니 하는 순간이 올 거야. 그렇게 동서를 뒤에서 잘 챙겨주면서 사이좋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꼬리도 길만 밟힌다더니 결국은 시어머니께서 제가 뒤에서 동서를 챙겨준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셨죠. 하지만 그게 시어머니에게 배신감이 들게 할 정도로 큰일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그날은 어머님께서 특별히 식당을 예약해 놓으셨다며 고생한 며느리들을 위해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좋은 식당이긴 했지만 어쩐지 어머님께서 누가 어디에 앉을지까지 다 정해놓은 것 같았어요. 룸으로 되어 있는 공간 가운데 넓은 원탁 테이블이 있었고 어머님은 식구들이 들어오는 족족 자리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느리 둘만 남았죠. 하나는 누가 봐도 푹신한 식당 의자였고 하나는 보조 의자였어요. 아무래도 우리 마음 며느리가 평소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으니 둘째 며느리가 여기 앉는 게 맞겠지? 누가 봐도 고의적인 뉘앙스에
동서도 약간 욱한 것 같았어요. 뭔가 그대로 뒀다간 어머님과 한판 싸움이 날 것 같은 느낌에 제가 끼어들었죠. 아니에요 어머님. 동서도 평소에 힘든 일 하는데 편한 의자 앉아야죠. 동서, 일단 여기 먼저 앉아있어. 내가 식당에 보조의자 말고 다른 의자 있나 물어볼게. 형님, 안 그러셔도 괜찮은데. 아니야. 의자 하나쯤 더 갖다 줄 수 있겠지. 기다려봐. 얼마 후 직원이 주문을 받기 위해 들어왔고 간이의자가 아닌 식당 의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얼른 가지고 오더군요. 그래서 그날은 다 같이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제 오지랖 아닌 오지랖이 어머님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모양이었어요. 그날 이후 동서를 향한 시댁살이 타깃이 다시 저로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면 동서가 시집 온 이후 명절날 음식 준비는 대부분 동서에게 시키고 저는 보조하는 느낌으로 일을 분배했었는데 갑자기 다시 제가 다 떠안은 양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병원에서 고생하는 애니까 부엌 일로 고생시킬 순 없지? 형님, 어머님도 참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언제는 저한테서 병원에서나 의사지 집안에선 똑같은 며느리니까 일하라고 이러시더니 변덕도 어떻게 이런 변덕이 있어요? 괜찮아. 어차피 동서 시집 오기 전엔 다 나 혼자 하던 일인걸. 어머님 변덕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안 보이는 데서 제가 다 도울게요. 형님도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형님만 고생하시게 내버려둘 순 없죠. 고마워. 덕분에 든든하다 동서. 동서는 제가 했던 것처럼 어머님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저를 도와줬어요. 덕분에 어머님이 누굴 타겟으로 삼아 시댁살이를 시키든 저희 둘은 서로 도와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더 끈끈해졌어요. 무슨 일이든 둘이서 하니까 훨씬 편해졌고요. 동서가 시집 오고 나서 명절이 전보다 즐거워진 것 같아 전에는 아무리 태연하게 있으려고 해도 좀 부담스럽긴 했거든. 어머님이 일만 시키고 불편하게 할 거 뻔히 아니까. 동서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동서가 조금 더 빨리 시집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시부모 복은 없어도 동서 복은 있는 것 같아. 형님,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형님이 처음에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아니었으면 저도 남편이랑 진작에 이혼했을 거예요. 남편도 형님께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형님은 우리 부부의 은인이세요. 어머님이 그러실수록 동서와 저는 서로 더 의지하게 됐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정말 동서와 더 끈끈해지게 된 계기가 생겼죠. 오늘은 김장을 하려고 내가 절임 배추 좀 사다 놨다. 우리 집 며느리들 솜씨 좀 보자. 김장해서 니네들도 한 통씩 가져가고 우리 집이랑 옆집 줄 것까지 싹 해봐라. 본인이 안 한다고 여자 둘이서 하루 만에 하기에는 엄청난 양의 김장 재료와 절임 배추를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다행히 남편들이 어머님의 잔소리에도 눈치껏 도왔고 넷이서 하니 생각보다는 빨리 끝났어요. 하지만 휴일인 명절 하루를 김장한다고 통으로 날리고 나니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나 동서나 둘 다 표정이 안 좋으니 그게 신경이 쓰이긴 했는지 어머님이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봉투 2개를 들고 나왔어요. 내가 니네를 뭐 빈손으로 이렇게 노동시켰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나도 깨어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며느리를 부려만 먹는 못된 시어머니는 아니야. 자, 다들 오늘 하루 수고했으니 수고비 받아라. 이걸로 남은 연휴 동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쉬어라. 순간 동서와 눈이 마주쳤어요. 둘 다 말은 안 했지만 어머님이 웬일이시지? 하는 눈빛을 서로에게서 읽었죠. 뭔가 영 찜찜한 마음에 봉투를 받아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서 보니 동서가 받은 봉투와 제가 받은 봉투의 두께 차이가 확연하게 나더군요. 동서도 그걸 느꼈는지 봉투에서 현금을 꺼냈어요. 5만 원짜리가 대략 10장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봉투에는 5만 원짜리 한 장이 딸랑 들어있었죠. 제 표정을 확인한 시어머니께서 씩 웃으시더니 덧붙이시더군요. 둘째 며느리는 워낙 고급 인력이잖니? 사람 편 고치는 귀한 일 하는 애가 이런 전업무를 도와줬으니 값은 높게 쳐줘야 맞지? 너는 뭐 집에서 놀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사람을 뭘로 보는 건지 다른 건 다 참았어도 이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내려놓고 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가족이라서 도운 거지 아니었으면 안 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노는 줄 아시지만 저도 이 시간 일하며 이 돈은 택도 없이 훨씬 더 벌어요. 이 돈으로는 어머님 맛있는 간식이나 사드세요. 뭐라고? 저희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동서가 갑자기 자기도 봉투를 내려놓더군요. 저도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보통 고급 인력은 아니라 인력값 쳐주시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돼요. 아르바이트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 돈은 어머님 쓰세요. 뭐야?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날 먹이려고 작정했니? 힘들 일 시키고 수고했다고 주는 돈을 이런 식으로 거절해? 뭐냐? 니네가 편먹었다 이거지? 그래 그럼 내가 니네 다시는 수고비 같은 거 챙겨 주나 봐라. 어? 하긴 며느리들 노동하는 건 공짜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왜 이런 걸 챙겨줘가지고는. 앞으로 니네 두고 보자. 어머님은 불같이 화내셨고 그걸 달래는 건 남편들의 몫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도 표정이 어두워지셨고 어색한 정적만이 흘렀죠. 동서는 그냥 받지 그랬어. 나는 그냥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나를 무시하려고 하시는 게 화가 나서. 형님이랑 같은 금액을 받았으면 모르지만 저도 그건 기분이 나빴어요. 형님 욕하는 게 이제 저 욕하는 것만큼 기분 나빠요. 이건 누가 봐도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잖아요. 이런 건 같이 짚고 넘어가야 다시는 민망해서라도 못하시죠. 참, 매번 동서한테 미안해서 어쩌지? 미안하긴요. 저 처음 시집 왔을 때 형님이 저 도와주시고 챙겨주신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저도 솔직히 어머님 계속 저러시는 거 보니 정이 너무 떨어져서요. 남편도 알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이번 일은 괜히 나선 거 아닌가 싶어. 어차피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어머님 눈밖에 나는 거 한 사람이라도 피하면 좋잖아. 어머님 눈에 들어서 예쁨 받고 싶은 생각도 딱히 없어요. 차라리 형님이랑 더 친해지고 싶죠. 다음에 유림이 아프면 꼭 우리 병원에 데리고 오세요. 제가 진료 잘 봐드릴게요. 정말 말로만 들어도 너무 고맙고 든든하네. 그 일을 통해 저희 둘은 더 끈끈해졌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로 명절이 아니어도 따로 연락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고 동서 역시 저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뭔가 조심스럽고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여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대화해보니 꽤 통하는 점이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밖에서만 만나다가 언젠가부터 서로의 집에도 자주 오가는 사이가 됐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주로 작업하는 공간인 서재를 보여주게 됐어요. 일하는 공간이라 예민한 부분이 있어 손님들이 놀러와도 잘 안 보여주는 공간이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동서가 소설을 즐겨 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인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와, 여기가 형님 서재예요? 정말 멋있어요. 작업실 처음 봐요. 편하게 구경해도 돼. 동서니까 보여주는 거야. 정말요? 근데 형님, 이 작가님 좋아하세요? 저도 이 작가님 제일 좋아하는데. 신기하다. 우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잘 통해요? 저도 이 작가님 책은 다 모았는데. 동서가 한쪽 벽면을 빼곡히 채운 책장을 가리키면서 물었어요. 그곳엔 제 소설 소장본들만 꽂아둔 곳이었죠. 오프라인 강의나 북콘서트 같은 곳에는 초청을 받아도 잘 안 나가는 성향이었고 소설에는 예명을 쓰는 터라 동서가 못 알아볼 법도 했어요. 동서에게 사실을 말해줄까 말까 엄청 고민이 들더라고요. 뜸을 들였더니 오히려 이상한 걸 먼저 눈치챈 건 동서였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해주고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사실은 그 작가가 나야. 네? 거짓말. 정말이에요? 사실대로 고백하니 동서가 기함을 하며 놀라더군요. 정말이야. 이런 걸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안 믿겨서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 작가님 소설 보면서 지겹고 힘든 의대 시절을 버텼거든요. 근데 이 작가가 형님이라니. 진짜 실제로 만나보다는 상상조차 못 해봤는데. 정말? 동서가 그랬다니 그게 더 안 믿기는데? 안 믿기기는요. 형님 소설들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와, 그러면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책 가져올 테니까 사인해주세요. 네?
저 진짜 좋아해요. 그럴 거 없어. 나한테 책 많으니까 선물로 줄게. 동서가 힘든 의대 시절을 제 소설로 버텼다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갖고 있던 소장본에 사인을 해서 주니 동서의 얼굴에 마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런데 형님, 왜 오프라인에는 얼굴을 안 비추세요? 저 정말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족이 돼서 만날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해봤어요. 그런 데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신상이 알려지는 것도 꺼려져서 시댁이 내 소설을 알게 되는 것도 싫고. 아, 어머님 맨날 형님 보고 집에서 논다고 구박이나 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인 걸 알아야 하는데. 근데 시댁 식구들이 내 소설 보는 건 싫은 그 마음 뭔지 알겠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동서와 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일 좋아하는 작가였다는 말이 예의상하는 말은 아니었는지 정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더군요.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제 작품에 대해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늘 혼자 하는 일이라 외로웠는데 동서 덕분에 외롭지 않은 느낌이 들었죠. 솔직히 여기서 더 친해질 줄은 몰랐는데 남편도 잘 모르는 제 일에 대해 공유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 동서가 더 애틋하고 편안해지더군요. 동서와 웬만한 단짝 친구보다 더 친하게 교류하게 되었을 때쯤이었어요. 어머님 생신날 가족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그날따라 부쩍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손을 떠시고 얼굴이 창백해지기도 했죠.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예사롭지 않은 느낌에 다가가서 여쭤봤지만 어머님은 평소처럼 퉁명스럽게 내뱉으셨어요.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뭐 매일 팔팔해야 하니? 나이도 들었는데 피곤한 날도 있는 거지. 원래 이 정도쯤은 그냥 넘긴다. 그냥 피곤하셔서 그런 거죠. 뭔가 불편해 보이셔서 걱정돼서 여쭤봤어요. 그 말을 듣고 동서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직업이 의사라 그런지 아무래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가슴이 답답하세요? 숨이 차시진 않고요. 뭘 이 정도 가지고 호들갑이야. 왜? 니네 둘 다 내가 죽을 병이라도 걸렸음 싶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연세에 건강 이상 생기면 바로 알아보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아이고, 명이나 합셨네. 명이나 합셨어. 의사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냐? 동네의 새끼들이나 진찰하는 네가 뭘 안다고. 어머님, 진료에 노인이 어딨어요. 그래도 우리 식구 중에 의사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해요.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왜 니들이 더 난리야?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런 거니까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마라. 걱정해주는데 공격적으로 나오니 동서도 순간 욱한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재빨리 동서의 어깨를 두드렸죠. 진정하더군요. 동서가 참아. 오늘 어머님 생신이잖아. 이런 날 아픈 얘기 꺼내기 싫으신 걸 수도 있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럼 그냥 됐다고 하고 말 일이지. 저한테 명이 납셨다느니 애새끼 진료나 한다느니 할 건 뭐예요? 그치, 어머님이 그건 심했어. 오늘은 건드리지 말자. 내가 괜히 얘기 꺼내가지고 동서까지 안 좋은 소리 듣게 했네. 미안해. 형님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님 폭언하는 거 듣는 거 하루 이틀인가? 오늘은 걱정해서 그런 건데 사람 무한준이 화가 나서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야 동서가 보기엔 어머님 상태 어때 보여? 정말 저대로 병원에 안 가셔도 될까? 몰라요. 가시든지 말든지. 저희한테 부정도 못할 정도로 아프기 시작하면 가지 말래도 알아서 가시겠죠 뭐. 그땐 뭐 돌이킬 수 없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동선이 완전히 악에 바친 것 같았어요. 저 역시 그 감정이 뭔지 충분히 알았지만 아무래도 사람 건강에 달렸다 보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동서, 그래도 어머님이 나보단 동서 얘기를 더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실까? 검진 받아보라고 얘기해주면 어때? 애들 진료나 보라는데 제 말 듣겠어요? 그래도 오늘이야 날이 아니라 쳐도 다음에 말씀드리면 듣겠지. 어머님 안색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잖아. 그건 동서가 더 잘할 거 아냐. 네, 사실 저번 모임 때부터 어머님 이상한 건 눈치채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더 확실하네요. 의심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정확한 증상을 말씀을 안 해주시니 섣불리 말씀도 못 드리겠고.
일단 오늘 지나고 제가 다시 연락드려 볼게요. 고마워 동서. 동서가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리고 몇 주 뒤 동서가 연락을 주더군요. 형님, 어머님 승모 판막 역류증 가능성이 크다고 나왔어요. 다행히 그쪽 분야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나마 가까운 날짜로 수술 스케줄 힘들게 땡겨서 잡았어요. 어머 정말? 잘됐다. 동서가 정말 힘을 많이 써줬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 부탁이니까요. 아시죠? 형님 아니었으면 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어머님이 그걸 아셔야 하는데. 괜찮아. 우리가 뭐 알아봐 달라고 그러나. 그냥 가족이 건강해야 우리도 좋잖아. 그래도 형님은 천사세요. 저보다 형님이 당한 게 훨씬 많으시잖아요. 저 같으면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절대 이런 부탁 안 했을 텐데. 동서가 알아줬으면 됐지. 나한테 더 소중한 사람들만 내 마음 알아주면 돼. 형님.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이렇게 두 며느리가 마음 쓴 결과가 겨우 이 정도 대접일 줄은요. 어머님은 본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 예민하게 구셨어요. 원래도 말씀을 예쁘게 하는 분은 아니었지만 보다 거칠어진 언행은 덤이었죠. 저 연세에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 얼마나 심란하실까 이해해 보려고 해도 저도 사람이니 그게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명절이었고 주방에서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의사 며느리 덕에 수술 일정을 빨리 잡았다는 생각 때문인지 동서는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제가만 일을 시키더군요. 설거지를 절반쯤 마쳤을 때 동서가 슬쩍 다가와 물 한 잔 주며 말했어요. 형님, 여기서부터 제가 할게요. 이제 쉬세요. 유림이도 심심해해요. 동서 나름대로 어머님이 안 보는 틈에 다가온 것 같았지만 주방에서 둘이 꼭 붙어 속닥이는 걸 본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소리를 치셨어요. 야, 니네 둘이 붙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비밀스럽게 해? 동서는 열이 확 오른 얼굴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설거지를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본 어머님이 더 목소리를 높이며 저희에게 다가왔죠. 야, 네가 얘 설거지하라고 시켰어? 의사가 무슨 설거지를 해? 집에서 노는 네가 해야지. 동서를 시켜? 그러더니 제 손목에서 고무장갑을 확 벗겨내더니 그걸로 제 뒤통수를 소리나게 탁 때리셨어요. 그 순간 주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손끝에 저리 타고 뒤통수에서 뜨거운 느낌이 올라오는데도 사람이 너무 놀라니 얼어버리더군요. 몇 초간 놀란 감정이 가시고 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눈앞이 하얘지더라고요. 이젠 정말 참지 말아야 할 순간이 들었다는 느낌과 함께 어머님을 획 쏘아보았어요. 어딜 그딴 눈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봐? 그때 동서가 갑자기 어머님 손목을 단단히 붙잡고 차분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뭐래? 자기한테 시킨 일 동서한테 미루길래 혼 좀 내준 거지. 형님이 저한테 미룬 게 아니라 제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게 마음에 안 드셨으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던가요. 왜 애꿎은 형님 뒤통수를 치세요? 어머님,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도 이런 식으로 키우셨어요? 뭐야? 너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아? 내가 며느리 좀 혼낸 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이러는 거야? 아들이나 며느리나 어디 귀한 집 자식인 건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같아야죠. 저희 친정엄마가 어머님 막내 아들 뒤통수 때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뭐라고? 얘가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래?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했니 뭐랬니? 나는 네 형님 잡으려는 거니까 넌 빠져라. 그러니까 왜 형님을 잡으시냐고요. 형님이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똑바로 아시고 잡으셔야죠. 어떡하긴 뭘 어떡해. 제가 너처럼 내 건강을 신경 써서 수술 일정을 땡겨주기라나 뭘 하나? 어차피 어디 써먹을 데도 없는 며느리인데 집안일이라도 알차게 써먹어야지. 난 네 일 덜어준다는데도 왜 나만 갖고 이러니? 어? 어머님, 제가 어머님 건강 신경 써서 그렇게 해드린 줄 아세요? 뭐? 그럼 그거 다 형님이 간곡히 부탁해서 어렵게 땡긴 일정이에요. 솔직히 형님 아니었으면 저 어머니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전 어머님 생신날 어머님이 검진받을 생각 없다고 하셔서 그대로 둘 생각이었다고요.
그런데 언니가 자꾸만 그래도 어머님 건강 걱정되니 검진도 받고 알아봐 달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형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정말 우습게 보이세요? 형님 아니었으면 어머님 더 위급할 때까지 병세 몰랐을 수도 있고 수술 제때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체력 좋게 사람한테 손찌검까지 하시는 걸 보니 아직 급하진 않으신 것 같네요. 다른 더 급한 환자에게 기회를 넘길게요. 그 한마디에 어머님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 평생 그처럼 어머님이 당황하는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늘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울컥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어머님, 저희는요. 아무리 어머님 저희한테 믿게 대하셔도 어머님이 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서한테 부탁한 거예요. 어머님 건강만큼은 진심으로 생각해서 어려운 부탁인 거 알면서도 동서한테 사정사정해서 겨우 알아본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도 소중히 대해주실 줄 아셔야죠. 아무리 화가 나셔도 사람한테 손찌검하면 안 되죠. 조용히 말하는 제 목소리가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어머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요. 늘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네요. 제 말에 어머님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문 채 떨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동서가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 안더군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온기가 참 위로가 됐어요. 그걸 본 어머님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작고 떨리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낯선 목소리를 들으니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서서히 풀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한 번 더 그러시면 저도 더 이상은 어머님한테 잘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 너도 많이 참았지. 너희들이 노력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내가 왜 그랬는지, 니네가 이렇게 날 생각해주고 있었던 것도 모르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예전과 조금 달라지셨어요.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순 없지만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변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더 이상 저희에게 집안일을 시킨다던가 차별한다던가 하는 발언은 일절 없어지셨고요. 게다가 동서가 저를 시댁에서 축혀 세워주는 덕에 어머님은 저를 다시 보시는 듯 했어요. 어머님, 자꾸 형님 집에서 일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형님 필명 말하면 요즘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냐? 내가 소설은 잘 몰라서. 얼마나 대단한 소설을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엄청 좋아하던 작가님이었는데 이렇게 만날 줄 알았겠어요? 형님 아니었으면 전 의대 졸업 포기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의사가 된 것도 형님 덕분에 그 시절을 버틸 수 있어서라고요. 그럼 이야기를 좀 하지 그랬니? 나는 네가 집에서 글만 쓰고 수익은 전혀 안 나는 줄 알았다.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뭐하러 해요. 어머님, 제 자랑 같아서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이제라도 아셨으니 대접 좀 제대로 해주세요. 형님이 쓰는 얘기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사람들 병을 고친다면 형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준다니까요. 동서도 참 뭘 그렇게까지 정말이라니까요. 오히려 한바탕 크게 싸우고 나니 고부간 관계가 좋아지더군요. 저는 그 순간이 참 관계의 끝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있던 감정을 비워냄으로써 더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저는 늘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감내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진짜 가족이란 서로 지켜주고 존중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버티는 게 관계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진짜 내 편도 얻었고요. 지금은 참 좋은 가족들이 생겨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용기를 낸 날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은 훨씬 따뜻하고 견딜만 하다는 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곁에도 마음 따뜻한 분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